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때로는 귀찮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늘 곁에 계셨기에 공기처럼 느껴졌고, 그분의 걱정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나신 후에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나라는 빛을 위해 평생을 그림자로 사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 나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 봄이면 하얀 아카시아 꽃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던 그곳이 내 유년의 전부였다.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솥뚜껑 소리,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향. 그 소리와 냄새가 나를 깨웠고,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만 덜을 속삭이곤 했다. 추운 겨울날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어머니의 아침은 똑같았다. 민수야, 학교 늦겠다. 일어나거라.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다. 바칠과 빨래로 갈라진 손마디, 그 사이로 배어나오는 따뜻함. 그 손이 내 이마를 쓰다듬으면 아침이 시작되었다. 겨울이면 그 손에서 김장 담그던 배추잎 냄새가 났고, 여름이면 빨래 비누 향이 났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머니의 향기였다. 학교 가는 길, 어머니는 늘 대문 앞에 서서 나를 배웅하셨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차 조심하고. 그 말씀이 지겹도록 반복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친구들이 응석바지라며 놀릴까봐 일부러 무심한 척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셨을 것이다. 학교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학교 앞 느티나무 아래 서 계셨다. 다른 아이들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셨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낡은 고무신, 그리고 늘 나만 바라보시던 그 눈빛. 나는 그게 창피했다. 친구들 어머니는 깨끗한 옷에 양산을 받쳐 들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시다 오신 차림 그대로였다. 엄마, 왜 자꾸 학교까지 와요? 혼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혹시 차라도 조심 안 하고 뛰어다닐까봐. 엄마는 내 그림자니까 늘 따라다녀야지. 그림자. 그때는 그 단어가 싫었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니며 내 자유를 감시하는 무언가 같았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따라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여름 방학이면 개울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했다. 신나게 첨벙거리다 고개를 들면 언덕 위에서 어머니가 먼 발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빨래 바구니를 옆에 두고 빨래를 하는 척하면서도 눈은 항상 나를 향해 있었다. 개울물이 깊어지는 곳으로 가면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고,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오면 다시 빨래에 집중하시는 척하셨다. 저 아줌마 누구야? 자꾸 이쪽 쳐다보는데. 친구가 물었고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몰라. 그냥 동네 아줌마인가 보지. 그 순간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가 금방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내게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물놀이 재밌었니? 엄마가 봤는데 내가 제일 씩씩하더라. 다이빙도 제일 잘하고.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모르는 척했다는 것도, 친구에게 거짓말했다는 것도.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타박도 없이 그저 웃으셨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슬픔이 숨어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금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미안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그저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주신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아들 오늘 입맛이 좋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크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 그림자는 결코 간섭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내가 넘어질 때 달려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늘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법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키가 부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얼굴이 신기했고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재밌었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다.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나타나 밥 먹으라고 하셨고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 모든 것이 감시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다. 어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엄마, 나 이제 애 아니에요. 제발 좀 신경 끄세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요. 어느 날 밤 나는 그렇게 소리쳤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때 그걸 보지 못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내가 컸으니까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구나. 미안하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로 말씀을 줄이셨다. 밥상은 여전히 차려졌지만 예전처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지 않으셨다. 학교 앞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셨고 내가 늦게 들어와도 현관에서 기다리지 않으셨다. 내가 원했던 대로였다. 이상하게도 그게 원했던 것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셨다. 등을 돌린 채로 그 등이 왠지 작아 보였다. 예전처럼 내 옆에 앉아 마시니 물으시던 모습이 그리웠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먼저 밀어냈으니까. 그 무렵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철물점이 대형 마트에 밀려 문을 닫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밤낮 없이 걸려왔고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셨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서 계셨다.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면 우시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셨다. 하지만 나는 그건 어른들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대로 학교 생활이 바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어머니가 낡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다. 이자, 원금, 생활비, 학원비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이것도 모자라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민수 학원비는 꼭 내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행 독촉장이 여러 장 쌓여 있었고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모른 척 돌아섰다. 왜 그랬을까?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게 편했다. 비겁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밥을 차려주셨다.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웃으며 말씀하셨다. 어제 잠 잘 잤니? 오늘 시험 있다며? 든든히 먹어라. 시험 잘 봐야 한다. 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어머니는 내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돌아봤더라면, 그때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라고 물었더라면, 지금도 그 순간이 후회로 남는다. 하지만 사춘기에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니,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내 세계에만 갇혀 있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시절, 나는 몰랐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도 외롭다는 걸.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어머니는 당신의 삶 전체를 나를 위해 바치고 계셨는데 나는 그저 귀찮다고만 생각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가셨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마루에 앉아 울지도 않으셨다. 그저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만 계셨다.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옆에 앉아드렸어야 했다. 엄마, 괜찮아요? 한참 후에야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신 채 대답하셨다. 응, 괜찮다. 내가 건강하면 엄마는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 도시락을 싸주셨다. 가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다가 조르시는 모습을 봤다. 서서 조르시는 모습. 그게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실까. 나는 그 도시락이 싫었다. 친구들은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 먹는데 나만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게 창피했다. 게다가 반찬도 늘 김치와 계란 후라이뿐이었다. 가끔 햄이나 소시지가 들어있으면 그게 명절이었다. 어느 날 나는 도시락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다. 친구들은 야, 너도 이제 도시락 안 싸오네? 라며 반가워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드디어 친구들과 같아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다. 오늘 도시락 맛있었니? 계란 후라이 새로 만든 건데. 네, 잘 먹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다음 날 도시락 가방에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반찬이 맘에 안 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른 거 해줄게. 굶으면 안 돼. 성장기인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내가 도시락을 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한마디 타박 대신 그저 걱정만 하셨다. 나는 그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그 무렵 나는 7시에 학교에 등교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공장 앞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 더 가까이 가니 그게 어머니였다. 엄마, 이 시간에 뭐 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리셨다. 두꺼운 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어머니의 입김은 하얗게 서렸다. 아, 민수야, 너 학교 가는구나. 엄마는 그냥 조금 일찍 나왔어. 괜찮아. 내가 늦겠다. 얼른 가거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추위에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은 동상으로 부어 있었다. 공장 청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적게 주는 일이라고 들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 어머니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 나를 위해서. 엄마 너무 힘들면 쉬세요. 제가 알바라도 할게요. 편의점이나 배달 같은 거요. 안 돼. 넌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대학만 가.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야.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가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으셨다. 나는 뒤돌아서 걸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혼자 걸으며 울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보다 먼저 고생한다는 것을. 빛이 밝게 빛나려면 그림자가 어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당신은 새벽 추위를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도시락을 다시는 버리지 않았다. 아니,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김치만 있어도, 계란 후라이만 있어도 감사하게 먹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꼭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진 것인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역국과 갈비찜을 끓여 주셨다. 돈이 없어서 갈비를 사러 3군데 정육점을 돌아다니며 가장 싼 곳을 찾으셨다고 나중에 들었다.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엄마의 꿈을 이뤄줬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기쁨과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 엄마, 이제 저 어른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컸구나. 엄마 품을 떠날 때가 됐지. 당연한 거야.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을 나는 읽지 못했다. 나는 그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들떠 있었다. 드디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서울로 올라가는 날, 어머니는 기차역까지 따라오셨다. 큰 보따리에 온갖 반찬을 싸주셨고, 손수 만드신 김치며 된장까지 챙겨주셨다. 용돈까지 쥐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몇 달 동안 굶다시피 하며 모으신 돈이었다. 서울은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밥 꼭꼭 챙겨 먹어야 한다.
돈 없으면 언제든 말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어머니가 보였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 어머니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셨다고 나중에 동네 사람이 말해줬다. 나는 곧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빴다.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동아리.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지만 나는 점점 그 전화가 부담스러웠다. 민수야, 밥 잘 먹고 있니? 학교 생활은 어때? 네, 잘 먹고 있어요. 바빠요. 날씨가 추워진대.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고. 네, 알았어요.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죄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고 그게 싫었다. 그래서 점점 전화를 피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자 나는 아예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지금 수업 중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끊어버렸다. 그리고 정작 전화는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문자로 알았어. 바쁘면 괜찮아. 건강하게만 지내렴. 이라고 답하셨지만 그 문자 너머의 외로움을 나는 느끼지 못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야 해요 라는 핑계를 댔다. 사실은 그냥 내려가기 싫었다. 어머니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미안함을 감당하기 싫었다. 비겁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어느 겨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어머님이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폐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명절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병원에 도착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어머니는 너무나 작아 보였다. 한때 그렇게 강해 보이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60kg가 넘던 몸무게가 40kg도 안 되어 보였다.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미소. 민수야 왔구나.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팠어요? 제가 내려왔을 텐데. 너 신경 쓰일까봐. 시험 기간이라고 했잖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폐렴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셨나 봅니다.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3달 전부터 아프셨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으셨다고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내 손을 꼭 잡은 채로.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다. 민수야, 너는 엄마의 빛이었어. 사랑한다. 그림자는 그렇게 사라졌다. 빛보다 먼저 나를 지키고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나는 혼자 고향집을 정리했다.
낡은 가구, 바랜 커튼, 그리고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없을 거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건강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너는 늘 엄마한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지. 엄마도 알아. 내가 답답했다는 거. 하지만 엄마는 내 그림자로 사는 게 행복했어.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긴단다. 너라는 빛이 있었기에 엄마는 그림자로 존재할 수 있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단다. 엄마가 새벽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 일하던 건 힘들어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었어. 내가 밝게 웃는 얼굴 보면 그게 엄마한테는 세상 모든 보상이었단다. 앞으로 너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줘.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꿈이었어. 그 꿈은 이루어졌어. 내가 대학 가고 서울에서 씩씩하게 사는 거 보면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은 엄마 생각해줘.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게. 내 그림자로.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울었을까.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없이 울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엄마, 왜 진작 이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안고 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만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나는 한동안 방황했다. 대학도 휴학하고 그저 고향집에 머물며 어머니의 흔적을 더듬었다. 서랍 하나하나, 옷장 구석구석에서 어머니의 삶이 발견되었다. 낡은 통장을 발견했다. 민수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힌 통장. 10만 원, 20만 원씩 쪼개서 모은 돈. 계산해 보니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넣으신 것이었다. 마지막 입금일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또 다른 상자에서는 내가 어릴 적 쓴 편지들이 나왔다. 어린이날에 쓴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사랑해요. 효자 될게요. 내가 이런 편지를 썼었나.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달이 떠올랐다. 달빛 아래 긴 그림자가 생겼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한 빛은 계속 이어지고 그림자도 함께 걷는다. 어머니, 당신은 지금도 내 뒤에서 조용히 걸어오고 계시죠? 영원히 나의 그림자로, 나의 사랑으로.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림자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빛이자
누군가의 그림자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다. 감사합니다.